반갑습니다. 네, 아유, 박재율 교수님 칭찬 감사합니다. 네, 너무 칭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원래는 예고 나간 대로 이제 제가 아니고 딴 고명하신 선생님이신데 제가 긴급하게 투입됐습니다. 전문 용어로 땜빵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도 전화를 이틀 전에 받았어요. 그래서 뭐 좀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여러분하고 같이 강의하면 좋을 텐데 갑자기 하니까 아무 저도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그 박 국장님이 신문에 지금 제가 매일신문에 요즘 뭐 종이신문은 다들 잘 안 보시지만 모바일로 인터넷으로도 뭐 또 뉴스는 또 항상 또 보고 계시니까 그래서 매일신문에 이제 이인숙의 옛그림 예찬이라고 작년 6월부터 연재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날 신면 문화면에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뭐 하려니까 그래서 거기에 나갔던 거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옛그림의 이제 예찬입니다. 여기서 미술이라는 것은 이제 비평적 안목이 있게 마련인데 좋은 거는 좋다. 또 단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턱대고 예찬이냐 이런 말씀 의문 가지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여기서 연재를 하고 설명 뭐 조금 얕은 지식이나마 설명드리는 작품들은 말하자면 전부 고전 클래식입니다. 클래식에는 이제 뭐 음악이든 문학이든 또 미술이든 클래식 고전이라는 것은 검증이 끝난 상태의 것들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마음 놓고 예찬할 수 있는 장점을 두루두루 찾아봐도 다 못 찾아볼 만큼 이제 훌륭한 어떤 시간의 그 흐름을 다 견뎌내고 살아남은 것들이 고전이고 또 예찬받아 마땅한 이제 그런 그림들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기회가 우리나라의 이제 전통 그림, 조선시대 그림과 제가 주로 오늘 보여드릴 거는 조선시대 그림하고 근대기, 일제시대라고 하는 근대기 그림인데요. 그래서 그때 것들은 지금의 어떤 이제 문화적 환경이라고 할까요? 에서 이제 노출, 우리가 어떤 것을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더 애착하느냐, 더 좋아하느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얼마나 그걸 접했느냐 익숙하냐 하고 굉장히 큰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의 문화적 환경이라는 것이 20세기를 통과하면서 서구 중심적 우리는 또 너무 따라가기 바빴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서양 미술이나 현대 미술 저희 적수는 두 개입니다. 서양 미술과 현대 미술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노출되고 접할 기회가 미디어를 통해서나 뭐 책 같은 좀 고급 독자들에게는 책을 통해서 많이 접하시는데 그렇게 접하실 기회가 매우 적단 말이죠. 그래서 모르니까 무시하고 또 오히려 폄하하고 이런 이제 그 불균형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제 우리 현재의 문화적 상황이다.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출이 너무 적다라는 거가 되게 불균형한데 마침 이런 좋은 기회가 주어져서 매일신문에 저 지면도 앞서서 연재하던 분이 그 현대미술, 서양미술 쪽에서 연재를 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고미술 쪽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저로서는 정말 예찬받아 마땅한 우리 그림의 고전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릴 수 있을까 그런 고심에서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연재한 거는 대략 한 76회? 1년이 좀 넘었기 때문에 그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제가 50점을 뽑아왔습니다. 아마 시간이 다 될지 말지는 모르겠는데 그 50점은 그 중에서 이제 조금 중요하다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맥락적으로 뭔가 하나의 강의라는 거는 이제 기승전결이라는 어떤 나름대로 스토리가 있고 강의 자체도 하나의 퍼포먼스인데 너무 줄거리가 없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나름대로 조금 스토리를 이렇게 연결이 되도록 낱개를 뚝뚝 던지는 것보다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구성을 했습니다. 이걸 어느 방향으로 해야 돼요?
이쪽인가요? 이쪽이요. 근데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대표적으로 조선시대 때의 화가들이라고 하면 아무리 몰라도 겸재정성과 단원 김홍도는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도 첫 작품을 뭘로 시작할까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두 분은 거의 쌍벽이라고 할 만큼 연구자들한테서나 일반인들한테서나 이제 호응을 많이 받고 다들 아시는 분인데, 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식상한 면도 있죠.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에서 좀 식상하지 않는 이제 겸재정선의 그림을 좀 고르다 보니까 제가 부채 그림을 골랐어요. 그때 시작하던 때가 마침 6월이라 가지고 여름이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 옛 그림은 옛날 그림들은 대부분 이제 서양 그림은 그냥 오일온 캔버스 따블로라고 합니다. 규격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림은 다 뭐라고 할까요? 보자기 같아요. 가방 같지 않고요. 보자기 같습니다. 펼치면 많이 보여드릴 수 있고 접으면 아주 작아져요. 그래서 가장 오래된 그림 형식은 두루마리입니다. 다 아시죠? 안견의 목유도원도라든지 세한도,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세한도 특별전을 하고 있는데, 그 세한도 같은 그림들은 전부 다 이렇게 두루마리, 가로로 두루마리가 있죠. 그리고 세로로 또 두루마는 거는 주로 족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있고, 또 화첩이라는 게 있어요. 화첩은 일종의 스케치북입니다. 그리고 한 권을 펼치면 그림이 이렇게 쭉 들어있는 거예요. 해원 신윤복 작품이 해원 전신첩, 이렇게 화첩, 김홍도의 풍속 화첩도 지금은 전부 낱장으로 잘라놨지만 원래는 그렇게 화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대규모 그림이라면 두루마리나 족자도 대규모이긴 합니다. 그리고 화첩도 사실 시리즈 그림이긴 한데 조금 대규모, 사이즈가 큰 그림은 뭐가 있냐면 병풍이 있어요. 병풍. 집에 아마 그림 병풍이든 글씨 병풍이든 한두 툴 있으시고 뭐 제사 때도 아마 쓰실 텐데 그런 병풍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조금 간과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마지막에 두루마리가 있고 족자가 있고 화첩이 있고 병풍이 있고 다섯 번째가 바로 부채입니다. 그래서 부채도 역시 보자기처럼 접었다 폈다 담았다 뭐 담을 게 없으면 그대로 접어 놓는 거죠. 그래서 이 부채는 사실 되게 제가 지금 좋아하는 매체예요. 부채를 제가 이래 작가들한테 부탁해서 이거는 원래 신상입니다. 저한테는 원래 신상으로 그려받은 부채인데, 그래서 부채에 굉장히 풍류적이잖아요. 항상 이거는 또 일종의 움직이는 미술관이에요. 휴대용 미술관입니다. 그리고 옛날 그림들을 보면 아마 신윤복의 해원 전신첩 보셨을 텐데 그 중에 한 장에 보면 한겨울 그림이 있어요. 한겨울 그림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 부채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채가 꼭히 여름에 선풍기 역할만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던 것이 조선시대 때 그리고 근대기 때까지도 부채였어요. 그래서 부채가 사실은 이제 선풍기 대용이지만 뭐 이렇게 얼굴을 가리기도 하고 햇빛을 가리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일종의 지휘봉 역할도 해요. 이렇게 가리키고 할 때.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 요 끝쪽이 되게 빼쩍합니다. 무기도 돼요. 급하면 깔고도 앉아요. 물론 부채가 다 글씨나 그림이 귀한 거기 때문에 깔고 앉는 예는 좀 드물지만 그렇게 굉장히 다용도이면서 생활미술이면서 움직이는 휴대용 미술관이라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고, 또 이 부채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런 부채를 합죽선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름은 접첩선이라는 약간 어려운 이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접는 부채인데 한 번 접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접거든요. 그래서 접첩선이라는 게 원래 정식 이름이고 일반적으로는 그냥 합죽선이라고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름은 접첩선은 중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고 유럽에도 있어요. 아마 르네상스 이후에 유럽 그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귀부인들 초상화가 굉장히 멋있는 거 많죠. 그거 보면 대부분 이렇게 부채를 쥐고 있어요. 그래서 동양의 부채하고 서양의 부채 가장 큰 차이는 동양에는 부채가 남성들 용품이에요. 그리고 상류층 용품이에요. 근데 서양에서 부채는 중국에서 부채가 서양으로 넘어갔거든요. 서양에서 부채는 이 여성 용품이에요. 그래서 부채로 가령 뭐 부채를 이렇게 들면 뭐 다음 춤을 뭐 당신하고 추겠다는 이런 식으로 부채 언어가 있었다고 할 정도로 미묘한 어떤 이제 의사소통에 이제
도구였도 사용됐던 것이 서양에서 여성들의 부채고, 동양에서는 주로 한중일이 다 이런 접촉선이 있었는데 남성 사대부들이, 그것도 또 지위가 있는 분들이 이런 접선을 썼고,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태극선으로 알려져 있는 그 방구부채라고 합니다. 납작한 부채 있죠. 예, 그거를 많이 썼고, 여성들도 그렇고 그랬는데, 부채 중에서도 한중일 중에서도 다 이렇게 상류층에서 썼던 이제 합죽선인데, 우리나라 부채가 또 특히 제가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부채가 글씨와 그림의 어떤 매체로서 가장 격식이 높아요. 그래서 일본의 부채는 부채 자체가 아주 공예적입니다. 장식을 하거나 뭐 색다른 재료를 쓰거나 이런 이제 작은 기교가 굉장히 많아서 아리따고 예쁜 부채가 많아요, 일본에는. 그런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냥 이런 식으로 큰 변화 없이 대나무의 한지, 물론 비단을 바른 고급 부채도 약간 있긴 있어요. 한때 유행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종이 부채고, 또 겸재정선 인류화가 아닙니까? 최고의 화가가 부채 그림 굉장히 많이 남겼어요. 그 정도로 부채 그림이 멋있고 회화사적으로 이 수준 높은 그림이 가장 많은 것이 우리나라 부채입니다. 그래서 부채 그림을, 사실은 제가 이 연재를 처음 할 때는 처음에 제 생각은 부채 그림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부채 그림이 너무 좋은 게 많기 때문에 한 뭐 수십 회 정도는 부채만 해도 제가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찬에 합당한 좋은 부채 그림이 그 정도로 많아요. 아마 오늘도 여러 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부채 그림만으로 사실 한번 해볼까. 또 그 코너 자체가 조금, 선생님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길쭉하고 그림 사이즈가 작아요. 큰 그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지면 상태 자체가. 그래서 이제 부채가 딱 맞겠더라고요. 원고지도 한 6매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짧은 글이라서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그거는 무리가 있어가 중간에 좀 바꿨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해서 부채가 처음 나왔고, 또 정선의 부채 그림, 겸재 선생의 부채 그림 중에서도 이 금강산 그림이 나온 거는 아마 그 삼성미술관 리움에 있는 금강전도라는 큰 그림 다 아시죠? 교과서에 뭐 많이 나오는 그림이잖아요. 그 그림은 잘 아시는데, 요런 이제 그 정선의 그림이면서 조금 덜 알려졌고, 그런데 이것도 금강산이에요. 금강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골라서 이건데, 이거는 제목이 정량사입니다. 여기에 적어놨죠? 네. 예. 알아보세요. 네. 뭐 밑에는 뭡니까? 이거 죄송합니다. 그것만 해도 대단하세요. 요거는 겸도입니다. 겸재 노인. 예, 호 뒤에 이제 단원도 단노라고 썼어요. 단원 노인. 한자 빼고 이제 만년에서 나이가 늙으면 그렇게 썼는데, 그래서 제목은 정량사입니다. 그래서 옛날 그림에는 보통은 제목이 없어요. 주로 화제 시 같은 게 있어요. 예, 그래서 대부분 그냥 우리 산수도라고 이름을 붙이지 그림을 특정할 수 있는 제목이, 특히 산수도 같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요게 딱 정량사를 그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옛날 산수도 혹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통 산수도는 이제 관념산수라고 해서 어디 실경이 진짜 있는, 그래서 서양의 풍경하고 다릅니다. 풍경은 실제로 어디 멋진 장소에 가서 보고 스케치해서 돌아와서 뭐 캔버스에 그리든지 이렇게 그리는데, 이 동양의 산수화가 서양의 풍경화하고 다른 것은 같은 자연을 대상으로 해서 그렸지만, 동양의 산수화는 이제 내 마음속의 풍경, 유토피아예요. 실제 풍경이 아닙니다. 그래 썼는데, 그래 산수가 대부분 그런 거였는데, 그래서 제목이 필요 없어요. 없는데, 겸재정선은 다 아시다시피 이제 제일 위대한 화가로 꼽는 점이 진경산수라는 게 겸재정선하고 바로 이어져 나오는데, 진경산수라는 건 진경, 진짜 경치란 뜻입니다. 실경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대부분 산수화의 주류가 내 마음속의 어떤 풍경, 저런 데 가서 살고 싶어, 저런 거 멋진 풍경 내 방에 걸어놓고 보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이상적인 어떤 아이디어란 네이처였단 말이죠. 그런 였는데 비해서 겸재정선은 그게 왜 내 마음속에 있는 가상일 거야. 금강산에 가보면 더 멋있어. 뭐 팔공산 더 멋있어. 그럼 팔공산을 그리는 거예요. 그런 이제 어떤 인식의 전환, 자연이라는 인간이 언제나 보고 싶고 가서 살고 싶고 의지하고 싶은 그런 큰 대상이 결코 머릿속에만 있지 않다. 관념 속에, 생각에만 있지 않다. 내 바로 주위에, 옆에.
내가 늘 가는 앞산이나 팔공산이 나한테는 마음속에 어떤 유토피아여도 실제 유토피아인 거예요. 더 내가 감상할 수 있고 내 몸으로 직접 즐기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예술이라는 고급한 차원에서는 굉장히 현실적인 것보다 이상적인 것이 힘이 더 세게 마련이에요. 예술은 사실은 먹고 사는 데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먹고 사는 데는 우리가 다 다른 실생활에 필요한 것이 있고 또 정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듯이 그랬기 때문에 어떤 관념 산수가 훨씬 더 현실의 산수보다는 더 이렇게 격이 높은 이제 격조 있는 그런 걸 오랫동안 여겨져 왔는데 그런 인식을 완전히 바꾼 것이 겸재정선이고 실제의 장소를 그렸던 거였죠.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떤 생각에 여태까지 중국에서부터 내려온 조선시대에도 이 관념산수를 그리는 방식이 있어요. 그림의 어떤 형식, 내려온 유형들이 있는데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아무도 그린 적이 없던 금강산을 내가 혼자 좋은 걸로 인식은 전환했지만 실제로 그려야 돼라고 하는 데는 굉장한 실제적으로 그림으로 그리는 어려움이 사실은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겸재정선이 그려냈기 때문에 진경산수의 창시자이자 완성자가 바로 겸재선생이고 그래서 저는 한국 미술사를 오랫동안 나름대로 전공으로 공부하면서 여러 작품이 있고 여러 작가, 여러 위대한 훌륭한 작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단 두 사람을 연구자 입장에서는 그냥 이름으로 그냥 논문을 쓰고 하는데 그렇대 선생을 제가 붙이고 싶은 분이 딱 두 분이 있어요. 한 분이 겸재 선생이고요. 한 분은 좀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위창 오세창 선생이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겸재는 작가로서 위대하고 오세창도 물론 서예가로서 위대하지만 한국 미술사의 정초를 만든 굉장히 위대한 업적을 근역서화증이라든지 근역인수라든지 뭐 근묵이라든지 여러 업적을 남기셔서 학문의 체계를 세운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두 분은 저절로 선생자가 붙여서 나오는 그런 분 중에 한 분이고요. 그래서 부채 얘기하고 정선, 겸재정선 얘기하느라고 조금 길어졌는데 정선의 금강산 그림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명소도와 전도입니다. 금강산이 굉장히 넓은 4개 군에 걸쳐 있는 엄청나게 넓은 지역에 또 내금강, 외금강, 해금강까지 합해서 금강 옛날 사람들은 금강 4군이라고 했어요. 4개 군에 걸쳐 있다고 해서 그래서 엄청난 큰 대상이기 때문에 금강을 전도로 그리는 게 있고 가령 만폭동이라든지 뭐 보도굴이라든지 또는 외금강의 해금강의 총석정이라든지 이런 명소를 그리는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와 명소도라고 하는데 겸재정선의 금강산 그림의 큰 특징은 명소도에 전도가 다 들어있다. 요거 보시면 사실은 제목은 정양사로 해놓고 요게 정양사입니다. 정양사를 그렸는데 실제로는 12,000봉이 다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선의 이 겸재 선생의 금강산 그림의 특징은 명소도에도 전도가 다 있다. 라는 그런 큰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8만 구암자, 12,000봉, 8만 구암자, 이제 12,000봉은 여기 다 있지. 8만 구암자도 이게 지금 확대가 안 된다고 해서 그런데 여기 정자 보이세요? 예. 여기 보이세요? 예. 실제로 안에 8만 구암자까지는 안 되겠지만 적어서 한 10개 이상의 정자가 암자가 다 있어요. 그 산 사이사이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굉장히 세피를 써서 정확하게 이제 그렸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겸재 선생은 12,000봉을 한 컷에 사실은 팔공산 하나라도 그것을 어떤 화가가 한 화면에 전도를 한 컷에 다 담는다는 거, 다 그려낸다는 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겸재정선은 조그만한 명소도에도 12,000봉 전도를 다 담았다. 그런 것이 한 특징으로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겸재 선생이 아무도 하지 않던 실제의 경치가 바로 나 이상이다. 그것이 어떤 마음속의 어떤 이상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것이 멋진 장소야. 그것을 그려서 그것을 이해시키고 하는 그런 발상의 전환이 어떻게 왔냐. 그거는 주변에 좋은 문학가, 지식인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좋은 훌륭한 화가, 훌륭한 작가가 되려면 주변에 음으로 양으로 사우라고 합니다. 스승과 친구. 좋은 사우가 있을 때 좋은 작가가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한 분이 4200년이라는 당대 최고 유명하셨던 시인입니다.
아마 뭐 간송미술관의 선생님 오셔서 강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이 경교 명승첩에 대해서는 강의를 뭐 들으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렇게 해서 요 두 사람이 있죠. 요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누가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 사람은 사천 이병년이고 한 사람은 겸재정선이에서, 한 사람은 당대 유명한 시인이고 한 사람은 당대 최고 가는 화가였던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내가 너한테 시를 보내면 너는 나한테 그림을 보내. 내가 너한테 그림을 보내면 너가 나한테 시를 보내. 이런 식으로 문학과 회화의 콜라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이 이제 경교 명승첩이라고 남아 있었고, 겸재 선생이 그런 훌륭한 솜씨를 가지고 단순한 좋은 그림이 아니라 이 한국 회화사를 전환시킨 진경산수라는 발상의 전환, 실력도 물론, 손재주 실력도 물론 있었지만 그런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었던 거는 저런 주위에 좋은 사우들이 있어서 어떤 그런 자원이 된 환경이 있었다. 이제 그 중에 한 점을 요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나의 시와 여기 써 있는 것이 바로 여기 써 있는 요것이 바로 요것이거든요. 요 해석이 바로 이렇습니다. 내 시와 자네의 그림을 서로 바꿔볼 때 둘 사이의 경중을 어찌 값으로 따지겠나. 그런데 요거는 약간은 어폐가 있는 것이, 그림은 이제 물질이기 때문에 단 한 점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시는 뺏겼으면 이제 창작자는 그런 그 그림처럼 하나의 물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시를 적어주는 거하고 너 그림하고 바꾼다면 화가 입장에서 약간 손해예요. 시는 문자이기 때문에 또 베껴 적으면 되고, 그림은 유일물이기 때문에, 물질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은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두 분이 문학과 회화로서 콜라보를 했던 그런 작품들이 경교 명승첩이라는 첩으로 된 여러 점의 그림이에요. 그 그림으로 남아 있고, 그 중에 이렇게 실제로 두 분이 그런 시를 적어 넣으면서 그렇게 친구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물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그림도 한 장 여기에 들어 있고요. 이 그림은 제목이 여기 적혀 있어요. 여기 적혀 있는 것이 어초문답 겸재이고요. 여기 바로 어초문답입니다. 보시다시피 누가 나무 어부 낚시꾼이고 누가 초부 나무꾼인지는 다 아시겠죠? 예. 낚싯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부고 뒤에 그 지게를 받쳐놓고 있는 사람이 나무꾼인데, 어초 문답이라는 핵심이 있어요. 문답이라는 것은 질의응답입니다. 묻고 대답, 그냥 대화가 아니고요. 보통 그냥 한담하거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묻고 대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제목은 사실은 중국의 북송 때 유명한 그 철학자인 소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지은 글 속에 어초문대라는 글이 있어요. 철학적인 논문입니다. 그 글 속에 말하자면 어부와 초부라는 이제 가상의 두 캐릭터를 자기 논문을 쓰는데, 두 캐릭터를 설정해 놓고 두 사람이 문답하고 대화하는 식으로 논문을 쓴 거예요. 그게 어초문대라는 글이 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학자들은 이 북송 시대에 살았던 소홍이라는 사람은 그 남송 시대에 살았던 주희의 그 어떤 정신적인 스승 같은 사였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학자들은 소홍이란 이름, 어초문대라는 북송시대 학자가 쓴 어부와 초부를 두 캐릭터로 내세워서 철학적인 문답을 했던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거 지금 처음 보지만서도 어초문대라면 문답이라고 딱 이 그림을 보면 저 논문에 나오는 어떤 스토리들을, 그 학설들을 다 떠올리게 돼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식의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대화하는 장면. 앞에 거는 실제로 정성과 친구 사촌 이병연이 옛사람의 모습으로 그런 걸 그렸고, 뒤에는 같이 두 사람이 대화하는 거지만 어부와 초부로 설정된 중국의 철학 논문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린 것. 이에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이걸 보면 다 알았던 거죠. 그래서 요때에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은요. 그래서 어초문대라는 그림은 문답이라는 그림은 중국에서 화가들도 많이 그렸고요. 그만큼 유명한 주제, 알려진 주제입니다. 일본에도 그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도상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이 점에서 특이한 거는 사실 한국의 지게입니다. 지게. 지게는 중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어요. 한국에만 있어요. 우리나라 고유한 운반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주제 자체는 동양에, 동아시아의 한중일에 다 통용됐던 거예요. 그래서 겸재정선 그림 외에 어촌문대를 그린 그림들을 검색하시면 여러 개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지게 대신에 뭐가 있냐면 중국에는 이렇게 멜대라는 것이 있어요. 물지개 같은 거 있죠. 물지개 같은 거. 그래서 앞뒤로 있는 중국의 운반기구는 그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 또 우리나라에도 정선 말고도 어촌문답을 그린 작가가 여러 명 있어요. 그 사람들도 다 중국식의 그걸 그렸는데 겸재정선만 지게를 그렸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 무심해서 그런 건지 그거는 실제적으로 어떤 그 회화의 어법을 벗어나는 일이거든요. 남들 다 이렇게 요건 요렇게 그려야 된다는 틀이 있는 건데 겸재정선은 그런 것을 가볍게 무시하고 뛰어넘어서 우리는 나무꾼이면 당연히 지게를 져야지. 그래서 나도 지게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꼭히 어떤 민족적인 이런 거라기보다 하여간 지게를 직접 그릴 만큼 굉장히 겸재정선은 그림을 그릴 때 뭔가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틀에 박힌 것보다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마 여기서는 지게를 저도 그렇지만 지게를 져보신 분 아무도 안 계시죠? 그래서 저 지게가 되게 이상하게 그려졌어요. 선생님. 예, 그거는 그림이니까 조금 과장이 됐다고 봐요. 예, 긴 거는. 아이쿠. 그거는 약간 과장이 됐고요. 길게 된 거는. 지게와 지게 작대기의 관계예요. 그렇죠. 공 긋는 게 앞에 공 긋죠. 예, 안 줘봐도 그건 아시죠? 지금도 사실 알루미늄 지게 시장 가면 있잖아요. 저걸 앞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공가야 되는데 저게 뒤로 공가져 있어요. 그건 좀 의문이에요. 이상하시죠? 예, 지게를 겸재정선이 지게를 겸재정선은 원래가 좀 소년가장 출신이에요. 어려서 집이 굉장히 어려워서 양반 집안인데 어려웠는데 그래서 지게는 분명히 졌거나 지는 걸 보거나 익숙한 거였을 텐데 왜 저렇게 그렸는지는 약간 의문이에요. 그거는 미스테리입니다. 하여간 지게를 져본 사람 입장에서는 지게 작대기를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하는 건 부분 없거든요. 그 점은 그런데 유일하게 한중일의 동아시아에 어초문답이라는 그림이 많이 있는데 겸재정선만 지게를 그렸고 우리한테 그렇게 언제부터 지게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익숙한 지게를 겸재정선의 그림에서 지금 그림으로 처음 나오는 거예요. 처음 지게가 그려진 거예요.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요 앞에 거는 사실은 두 사람의 그렸지만 요 그림의 내용은 철학적이고 문학적이고 중국 의존적인 거죠. 그래서 일종의 철학 논문처럼 그렸다면 이거는 이제 실제로 지게를 지고 행상을 하는 노동자를 그린 일종의 다큐멘터리 같은 시각이에요. 같은 지게가 나오고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데도 그런 시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야말로 이 지게를 지고 옹기를 파는 옹기장수죠. 행상을 하는 옹기장수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여기서는 진짜 지게를 진 채로 벗지도 안 하고 휴식하고 있는 잠시 이제 그런 장면이고 이제 권용종이라는 분은 이 그림 외에는 알려진 그림이 없고 다만 이제 세시기 풍속에 대한 글이 하나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들이 살아가는 주변의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그런 양반 사대부 학자였는데 그림에도 관심이 있어서 요 그림을 남기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는 잘 보시면 옛날에 이제 구한말 때 그림 이제 사진 같은 것들도 많이 사진집 같은 것도 있는데 거기도 보면 옹기장수들이 되게 많은데 옹기를 지금 이렇게 지게는 이렇게 지고 요 장사하시는 분은 말하자면 이제 가가호호 방문 판매 또 하고요. 동네 다니면서 옹기사려 하고 가가호 이렇게 다니면 살 사람 나오겠죠. 또 아니면 시장에 가서 장이 벌어질 때 세워놓고 이제 거기서 파는데 그래서 지게는 운반 도구이면서 진열 도구예요. 행상이 따로 가격 없죠. 지게 짝대기에 이렇게 세워놓고 이제 물건 진열된 채로 이제 꺼내서 팔고 하는 그런 용도도 했었던 거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남성들이 아마도 양반 아닌 사람들은 조선시대 때 지게가 제일 친숙한 물건이었다면 여성들한테 제일 친숙한 물건은
바로 저거죠. 옹기. 장독대부터 밥그릇부터 옹기가 가장 친숙하고 또 옹기는 잘 깨지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 지게에 지고 다니는 옹기장수 구한말 근대기 때 사진이 그렇게 많은 것도 그게 정말 생활 필수품인데다가 그렇게 자주 깨지고 필요했다라는 그런 것들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지게는 그 구한말 때 서양인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어디서 처음 보는 한국에 오니까 이 지게라는 것이 있는데 너무너무 편리한 거예요. 물건부터 사람부터 못 나르는 게 없는 거죠. 뭐 걸음지는 지게부터 온갖 지게가 다 있어가지고 굉장히 지게의 효용성, 쓸모에 감탄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 저게 이름이 지게 지금 같으면 그렇게 한문을 영어로 지게 이렇게 알파벳으로 쓰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은 저게 영어 A자 같다고 해서 A 프레임 A처럼 생긴 어떤 프레임을 가진 물건이라고 해서 지게를 A 프레임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산악지형에 많은 우리나라의 진짜 고유한 엄청나게 실용적이고 효용적이고 가벼운 그런 지게를 그림으로 겸재정선이 처음 그린 이래 몇 개 그림 다 찾아도 몇 개 없어요. 여기 나오는 이런 그림이고요. 그래서 이분을 보시면 지금 노란 페랭이 있는데 머리 이렇게 그 모자 위에 담뱃대 이렇게 꽂아놓은 거 보이세요? 네. 일하시는 분들이 귀 뒤에 이제 권련 하나 딱 꼽아 놓는 그런 거 지금으로 치면 그런 것이고 지게 작대기 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다니니까 그 한복은 원래 바지 통이 넓습니다. 핫바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걷고 행동을 이렇게 활발하게 할 때는 바지 폭이 벌럭벌럭하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각반이라고 하죠. 행전이라고 해요. 이렇게 그런 토시? 예, 토시를 둘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집신 보시면 집신 위에 이렇게 묶어 놓은 거 보이세요? 예. 빨리 가고 많이 다니고 하니까 이렇게 집신 위에다가 예, 아마 일하는 분들의 집신은 저랬던가 본데 이제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관찰자의 눈으로 이제 그려져 있는 것이 이런 것이고요. 겸재정신이 처음 그린 이래 예, 우리의 생활 풍속 장면을 그린 것이고 그때 이제 이 금강산도 물론 좋지만 우리가 가까이 가볼 수 있는 멋진 실경 이 정선의 그림 속에 남아 있는 거는 해인사예요. 대구에서는 얼마 안 되니까 해인사 광경도 이렇게 멋진 그림으로 남겼는데 겸재 선생이 영남의 명소 그냥 직접 여기 왔단 얘기죠. 해인사에 왔단 얘기예요. 거기 이 그림이 있다는 거는. 그래서 여기 왔을 때는 이제 이 관제계 겸재 선생이 한 40년 있었어요. 오랫동안 말단 관료로 40년을 있었는데 전국에서 지방 수령으로 현감으로 갔던 곳이 3곳 있어요. 그 중에서 아까 시와 그림으로 서로 나누어 보자라고 했을 때는 양천 현령으로 나갔을 때고 지금 여기서 있을 때는 하양하고 포항에 있는 청하 현감으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포항에 있을 때 아마도 이쪽을 유람하면서 이렇게 그린 거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요 장면이 보이는 곳은 해인사에서 이 건너편에 있는 그 산등성에 있는 산내 암자인 보현암에서 보면 이렇게 한눈에 전체적으로 내려다 보인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실경을 잡은 것이고요. 좀 단풍이 들은 걸로 봐서는 가을 무렵에 가셨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앞쪽에 이 올라가는 지금 그 계곡까지도 다 홍류동 계곡이죠. 그래서 단풍이 해인사 단풍은 또 워낙 또 유명한데 홍류동 계곡에서부터 쭉 올라가는 전체 가람배치가 한눈에 들어오는 방식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인사는 금강산도 좋지만 대구 사람으로서는 자주 가볼 수 있는 명소가 겸재 선생의 그 필치로 남아있는 장소다라고 해서 한번 선택해 본 것이고요. 해인사는 워낙 이 명소였기 때문에 여러 화가들의 어떤 그 도전 의욕 명소이기 때문에 금강산만큼이나 화가들의 도전 의욕을 북돋우는 그런 장소였던 것 같아요. 이거는 김윤겸이라는 겸재정선 이후에 정선이 우리나라 실경을 자기 독특한 방식으로 그린 이후에 많은 화가들이 실경 그림을 그렸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 실경 산수의 전통을 이으면서 자기 나름의 화풍
스승의 아류가 아니라. 사실 누구를 잇는다는 것은 스승의 아류가 되게 참 쉽거든요. 근데 아류가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세계, 자기 화풍, 실경을 파악하는 겸재정선을 배웠으면서 정선과는 다른 어떤 이 실경 파악의 이 시각과 화풍을 가졌던 사람이 김윤겸입니다. 당연히 김윤겸도 이쪽 동네로 벼슬살이 하러 왔기 때문에 해인사를, 명소인 해인사를 이래 그린 것인데, 이건 아까 거보다는 이제 훨씬 더 해인사의 실제 가람 배치가 잘 보이죠. 그래서 겸재정선은 이제 부분을 그리면서 항상 전체를 다 담는 스케일이라고 할까요? 이것도 해인사라고 여기 분명히 적어놨죠. 해인사라고 분명히 적었지만 가야산이랑 이 홍리동 계곡이랑 다 들었단 말이에요. 아까 정량사라고 했지만 금강산 다 그린 것처럼 그런 이제 전체를 파악하는 스케일, 전체를 그리고야 많은 부분이라도 그런 어떤 성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반해서 이 그림은 해인사라고 적어놓고 딱 해인사만 그렸죠. 그런 점도 약간 차이인데, 이런 큰 이제 요 그림을 보면 그림적으로 굉장히 좀 단순하고요, 아기자기하면서 조금 여성적인 면도 있고요. 겸재정선은 굉장히 조금 남성적인 스타일인데 그런 점도 있는데, 한눈에 해인사 전체가 제일 위에 있는 판전 2개부터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대적광전이 있고요. 붉은 기둥들을 가지고 그 복잡한 가람 배치, 저 안에 정각이 많은 정각들을 그렸는데, 멀리서 작은 화첩 그림 한눈에 딱 보면 제일 핵심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빨간색은 제일 앞에 있는 일주문이죠. 예, 그걸 제일 핵심으로 그렸고요. 붉은색이 가장 진해요. 진하고 그 다음에 조금 이리 들어가다 보면 제일 가람 배치 안에서 우리가 절에 들어갈 때 처음 일주문 딱 들어갈 때 마음이 좀 새로워지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여러 정각들, 사천왕문도 있고 뭐 금강문도 있고 여러 문도 있고 들어가서 본당, 여기서는 대적광전입니다. 저게 대적광전인데요. 이제 요때는 2층 건물이었어요. 근데 이게 1800 몇 년도에 불타가지고 지금 있는 거는 그 기초, 초석 위에 새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불타기 전에, 새로 짓기 전에 2층 건물일 때 김윤겸이 요걸 그린 것인데, 요 대적광전이 요렇게 진하긴 요게 제일 진하고요. 붉은색의 면적은 요게 제일 넓어요. 그래서 화가가 어떤 하나의 커다란 대상을 그릴 때 자기 그림 속에서 강약을 조절하고 주종, 중심이 되는 것과 따라가는 것을 이 배치하는 이제 색깔이든 크기든 모양이든 그런 이제 실력이라고 할까요? 하여간 그런 거를 색깔로서 단순하고 묘사가 많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붉은색을 조금 진하게 쓰거나 넓게 쓰거나 라는 제일 핵심은 일주문하고 대적광전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그 다음 중간에 조금 더 눈에 띄는 빨간색이 요거 보이시죠? 요건 아래쪽에다 이렇게 넣었어요. 요건 들어가는 정자, 지금도 그대로 되어 있는 T자형으로 생긴 그 보강루죠. 보강루가 저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같은 이제 붉은색으로 단순하게 그리면서도 리듬을 맞추어서 그림이 자연스럽게 딱딱하지 않고 이제 그런 화가적인 실력도 이제 볼 수 있는 것이고, 옆에 양쪽에 쭉 나무를 그린 거를 보면 이게 조선시대 그림들이 간단하고 설렁설렁 그린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굉장한 이 화가적인 생략의 마법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저는 붉은색의 기둥을 보면 그 복잡한 가람 배치에 있어서의 중심적인 것과 부가 되는 이런 것들을 단칼에 처리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런 것이 있고, 옆쪽에 지금 이 나무들도 보면요. 보이시죠? 이걸 그릴 때 비슷한 색깔로 이렇게 뭉텅이 색을 먼저 다 칠해놓고요. 그 위에 점 찍는 걸 조금씩 달리해요. 그래서 어떤 거는 이렇게 길쭉한 점도 있고요. 가로점도 있고요. 약간 더 길쭉하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진한 세로점이 있고요. 그래서 간단한 것 같은데 그 속에 이제 묘한 리듬과 차이와 이 그런 수정을 우리가 구분은 못해도 천편일률적이지는 않단 말이죠. 그런 점 한 개 쓰는 걸 가지고 이제 그렇게 차이점 있는 걸 요걸로 보실 수가 있고요.
해인사는 사실 많은 작가들이 이제 그린 대삼보사찰 중에 하나이고 영남에서는 최고가 하는 명소였기 때문에 많은 작가들이 그렸는데 그 중에서 또 중요한 것이 정종려라는 작가가 있어요. 이건 여기 보시다시피 10폭의 병풍으로 되어 있는 그림인데 중에 이제 2폭만 마지막 2폭입니다. 10개짜리 굉장히 큰 병풍이에요. 중에서 마지막 2폭인데 여기 해인사 보이시죠? 요렇게 문 올라가는 데부터 요렇게 여기 석주 들어가는 원표 있고요. 요렇게 이거는 풍경화 전체로서 이제 해인사의 가람배치 모습을 이제 그 담겨 있는 이제 그렇게 그린 것이고요. 이 정종려라는 작가는 아마 이름이 굉장히 낯설으실 거예요. 뭐 한국화가 근대기 한국화가 이름을 아마도 많이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름이 조금 낯설으신 것이 이분은 이제 월북화가입니다. 네, 그래서 아주 훌륭한 좋은 작품을 많이 남기고 대단한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해금된 지가 지금은 조금 됐습니다만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언급할 수 없는 작가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욱더 노출이 조금 덜 돼 있었던 분이죠. 그래서 이분은 대구하고도 인연이 좀 있어요. 팔공산에 가면 우리 부인사 아시죠? 선덕여왕 모신 큰 사찰인데 그 선덕여왕 모신 그 부인사에 1942년 때 그때 여기 와서 이 벽화를 그린 적이 있어요. 정종려가. 그게 이제 사진 자료로만 남아있어요. 대구하고도 인연이 있는 작가이고 진주에 의곡사라는 큰 절이 있는데 그 절에서 괴불이라고 해서 사찰에서 이제 큰 초파일이나 무슨 큰 제를 지낼 때 야외 행사를 할 때 법당 안에 많은 사람들이 법당 조그맣잖아요. 많이 못 들어가니까 법당 앞에 초파일 같은 데 이렇게 큰 부처님 걸어놓고 하는 거 아시죠? 예, 그 괴불을 그린 것이 지금도 남아 있어서 얼마 전에 그 덕수궁 미술관에서 전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작가이고요. 원래 이제 정종려가 거창 출신이에요. 대구하고 가깝죠. 거창 출신인데 어려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찰에 절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옛날에는 뭐 절에다가 뭐 단명할 아이를 절에 팔면 오래 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예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해인사에서 살았어요. 그러면 자기가 살던 곳이니까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이 속속들이 알고 또 그릴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 10폭이나 되는 대작을 28살 때 그렸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림 솜씨가 굉장히 뛰어나가지고 해인사의 스님들이 일본 유학을 보내줬어요. 그리고 갔다 와서 국내에서 진짜 활발하게 40년대에는 최고 가는 레벨에 들은 화가로 활약을 했는데 월북하는 바람에 이제 조명이 많이 덜 됐죠. 그런 작가가 자기가 살았던 해인사를 그린 적이 있고 28살이라는 진짜 어린 나이인데 그거를 이런 가야산 전체를 10폭이라는 대작으로 그릴 라고 하는 그 배포만 해도 저의 생각으로는 대단한 거고 그림도 그 배포 못지않게 10폭 전체를 보면 굉장히 잘 소화한 이제 그런 그림입니다. 정선이 그린 우리나라의 금강산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와 가까운 해인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잊지 못할 우리나라 역사적인 장소, 해인사도 물론 그렇지만 이 장소가 바로 도산서원입니다. 요거는 도산서원이라고 여기 이렇게 도산서원 적어놨고 여기 겸재라고 있죠. 그래서 도산서원 그림은 조선시대 때 많은 학자들에게 퇴계 선생이 살으셨던 곳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 퇴계 선생은 돌아가셔서 만나볼 수가 없고 내가 거기를 직접 뭐 한 번쯤은 이제 답사처로 가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답사를 한번 다녀왔더라도 옛날에 선생이 사시던 그곳을 그림으로 그려놓고 추모하는 가령 요새 내일이 입시입니다만은 요새 학생들이 이제 뭐 고3 올라가면 서울대학교 찾아가지고 앞쪽에서 사진 하나 딱 찍어 와가지고 자기 책상 앞에 걸어놓고 붙여놓고 공부한다는 얘기 아니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장소성, 그 장소의 그림,
이 이미지가 가지는 힘이 굉장히 큰데 우리나 조선시대 때 학자들한테는 퇴계 선생 이후로 도산서원 이꼴 퇴계의 학문과 정신 이꼴되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도산서원이 많이 그림으로 그려졌어요. 그래서 표암 강세황이라는 화가가 있는데 그분도 자기 스승격이었던 성호 이익 선생이 나도 이제 퇴계 선생을 생각하면서 도산서원 그림을 한 장 갖고 싶다라고 해서 그려드린 적이 있어요. 그것도 기록에 나와 있고 그림도 남아 있어서 대구박물관에 오래도록 걸려 있었죠. 지금 이제 대구박물관이 복식 중심 박물관이 돼버려 가지고 수장고로 들어갔는데 그 전에는 항상 그 도산서원도 강세왕이 그런 게 걸려 있었어요. 이제 그런 장소가 가지는 곳이 도산서원이고요. 그래서 이 퇴계 선생 원래가 이제 요 도산이 원고향은 아니고 원래 집은 저기 우뚝한 조산이 도산인 거죠. 도산이 여기 도산서원인데 요 뒤쪽에 있는 이제 토계리의 토계의 온계리라는 마을 출신이에요. 거기에 퇴계 종택이 있는데 나중에 이 자기가 이제 학교를 지을 곳, 공부할 곳을 자기 집 가까운 데서 두루 찾았어요. 찾다가 요 장소, 도산에 있는 요 장소를 찾은 거예요. 근데 요 장소를 찾아서 내가 여기 가서 집을 짓고 이제 살아야지라고 결심하고 요 도산을 결정한 것이 57세 때예요. 조선시대 때는 아시다시피 평균 수명이 짧았고 지금도 57세에 집터를 물색해가지고 내가 앞으로 거기 살면서 공부하고 찾아온 학생들을 가르칠 학교를 짓겠다라고 결심하기엔 결코 빠른 나이가 아닌데도 용감하시게 57세 때 도산이라는 데 자리를 잡아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옛날에 집 짓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산골짜기에. 진짜 평토부터 시작해서 그 일을 다 하시고 저기에서 집을 짓고 결국 70세까지 사셨어요. 저기에서. 그래서 도산이라는 곳이 사실은 이름 없는 조그만한 우리가 지금 앞산에 가면 고산골 위에 가면 산성산이라는 산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가지만 산 이름 아무도 잘 모르거든요. 고산골 공영 주차장을 알지 산성산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이제 동네산, 앞산, 뒷산 같은 이름 없는 산이 퇴계 선생이 거기에서 자리 잡고 자기가 거기서 공부하고 학생들을 길러낸 바람에 도산 이꼴 도산서원 이꼴 퇴계라고 하는 그 장소성이 가지는 것이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퇴계라는 호도 그 뒤쪽에 있는 이제 종택 있는 쪽에 이제 토계리라는 원래 토계라는 이 개울이 토끼 토자의 신의 개자입니다. 있는데 이제 그거를 자기가 이름을 퇴계로 바꾸고 물러날 퇴자, 은퇴했다, 은거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자기 호로 삼았어요. 그래서 퇴계라고 하면 퇴계 선생이 생각나고 실제로 그 개울도 있지만 도산이라고 하면 이런 그 도산서원 이꼴 퇴계 선생이 생각나듯이 그런 이 도산과 퇴계라는 그 지명은 퇴계 선생이라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불멸의 이름 불후의 장소가 됐던 거죠. 이제 그것을 이 겸재정선 선생이 그린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단원 김홍도 우리가 흔히 쌍벽이라고 조선 회화사의 쌍벽이라고 맷대간이라고 이렇게 할 때는 처음 나오는 사람은 제 생각은 겸재인데 겸재 아니고 단원을 첫손에 꼽는 사람도 많아요. 단원 김홍도 선생은 그거는 어디에 더 방점을 두느냐. 단원 김홍도 선생한테 방점을 줄 때는 풍속화죠. 보통 사람들의 생활상 삶의 모습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역사다 왕조사가 아니라 이제 그런 배경이 있을 테고 제가 이제 겸재 선생을 더 첫손에 꼽는 거는 이 땅이 있어서 우리가 면면히 살고 있다. 진경산수를 그렇게 저는 그런 생각이 조금 더 커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풍속화로 제일 유명하지만 이 단원 김홍도는 그림을 종류를 굉장히 많은
유형 장르의 그림을 다 잘 그렸어요. 물론 실경산수도 그렸고 신선도도 잘 그렸고요. 이런 서원 아집도 이것도 역시 부채인데 이제 원래는 이게 두 번째 그림이었어요. 제일 첫 번째 그림이 정량사고 제가 연재를 할 때 두 번째 그림이 이제 단원 김홍도의 서원 아집도라는 이런 그림들을 고사 인물화라고 합니다. 옛날 이야기 그림. 그 옛날 이야기는 주로 중국의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뭐 책에 나오거나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림으로 그린 건데 여기에 나오는 서원 아집도는 서원이라는 거는 이 서쪽에 있는 정원입니다. 집이 여기 있으면 옛날 사람들은 정원은 집 서쪽에다가 이제 부속 정원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서쪽에 있는 정원에서 아집은 우아할 아자에 모일 집자입니다. 우아하게 모였다. 지금 말로 하면 개모임, 모임입니다. 모임들 다 많이 하시죠? 모임이에요. 아이고. 모임을 이제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그 모임 중에서 조선시대 때 그림을 즐길 만한 교양층에 있던 사람들이 제일 그 이상적으로 꼽는 역사적인 모임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서원이었어요. 요거는 그 북송 시절에, 북송 때에 당시 이제 황제의 부마였던 왕선이라는 사람의 자기 집의 서쪽에 있던 정원이었어요. 그 정원에서 당대 유명한 학자, 서예가, 화가, 스님 이런 사람들을 모셔가지고 자기 집에서 말하자면 모임을 하고 파티했던 장면인 거죠. 우아한 파티,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장면이 서원 아집이라는 장면이 중국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서원 아집도 그림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나라부터 명나라, 청나라, 근대까지 굉장히 많고요. 일본에서도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화가들이 그렸어요. 그만큼 지식층들이 이제 양반들이 좋아했던 그림이다. 어떤 이상적인 저런 거를 그림으로 그리고 보면서 이제 저런 동료들끼리 동호인 모임인 거죠. 예, 어떤 그런 거를 꿈꾸었고 이제 부러워했다. 이제 그렇게 보이는 그림들이고요.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소동파, 아마 동양 문화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 이름은 다 아실 텐데 소동파가 있고요. 미불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또 이공린이라는 사람도 있고 왕선이라는 사람, 원통대사라는 사람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다 중국 역사상의 굉장히 위대한 인물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날 한시에 같은 장소에서 모여서 같이 시도 짓고 글씨도 쓰고 그림도 그렸다라는 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부럽고 멋있는 광경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저렇게 그림으로까지 한중일의 많은 화가들이 그렸던 것입니다. 이것도 정해진 틀이 있어요. 이런 그림은 중국에서부터. 그래서 저쪽에 중앙에 자리 잡고 앉아서 뭐 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이공린이다. 여기서 글씨를 쓰는 사람은 소동파다. 여기서 제일 앞쪽에서 바위에다 글씨를 쓰고 있는 사람은 미불이다. 요 중림에 앉아서 이 설법을 하고 있는 사람은 원통대사다. 여기에 비파를 켜고 있는 사람은 누구다라고 하는 게 다 정해진 어떤 틀이 있어. 가령 우리가 최후의 만찬 같은 그림을 보면 누가 유다고 누가 이제 다 아시죠? 웬만한 도상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그림이에요. 틀이 있는 그림이었던 것이 고사 인물화라고 잘 알려진 주제. 당시 사람들한테는 이제 그런 주제들도 김홍도가 잘 그렸고요. 이거는 소품입니다. 41.7cm, 48cm니까 이제 얼마 안 되는 소품이죠. 소품인데 김홍도든 겸재정선이든 이제 당당한 대작이 있고요. 정말 똑 떨어지고 깜찍한 소품도 있고요. 좋은 작품들이 많기 때문에 걸작 중에서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저는 요 그림을 한때 되게 좋아했었는데 자, 이거는 뭘 그린 그림일까요? 소나무. 예, 소나무죠. 예, 소나무죠. 확실합니까? 소나무인데, 소나무죠. 사실 소나무가 앞에 보이죠. 그런데 이제 그게 표면적인 주제고, 숨은 주제는 저 뒤에 있는
폭포예요. 폭포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 그림의 진짜 주제는 여백입니다. 예. 얼핏 보면 소나무를 그렸다. 조금 자세히 보면 폭포를 그렸다. 한참을 보면 여백을 그렸구나. 그래서 여백을 잘 그리는 거, 여백은 사실 그리는 건 아니죠. 남기는 거예요. 일부러 남기는 거예요. 그냥 비어 있는 거는 공백이고요. 빌공자. 여자는 남을 여자. 남겨놓은 공간을 여백이라고 하는데, 동양화의 관건은 여백에 있어요. 서양화는 이제 화면에 조금이라도 빈틈이 붙자국이 안 간 것은 미완성이에요. 덜 그렸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의 대부분의 경우에 이 동양화, 한국화, 우리나라 그림을 비롯해서 동아시아의 그림은 여백이 그려진 것과 사이에 어떻게 조화돼서 잘 남겨진 여백이 있냐. 이게 사실은 좋은 그림의 한 요건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그림이 뭔가를 적극적으로 발언하기보다는 은근하게 여운을 남기는 것, 이제 그런 어떤 미적 효과를 훨씬 더 중요시했기 때문에 여백을 그리는 그림들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백이 그림에서 적극적으로 발명된 것은 중국에서는, 중국 이제 동양화에서 전체로 보자면 남송 때입니다. 북송 때만 해도 여백 있는 그림이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남송 때부터 그렇게 보면 남성의 화가들이 발명한 것이 여백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 송나라 남송 때 이후로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여백을 오히려 더 적극적인 회화 공간에서의 요소로 사용하게 된 그런 그림인데, 이 그림은 김홍도가 소나무를 그리면서, 이런 건 일종의 클로즈업 하는 방식인데 상하 좌우를 다 잘랐어요. 좌우 다 잘렸죠. 상하 다 잘렸어요. 이런 그림이 많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화첩이라도 다 잘랐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있고, 또 요 그림이 이제 매일신문에 나갈 때는 여름이었는데 옛날 사람들의 피서법, 옛날에는 사실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고 고장 이 부채밖에 없었잖아요. 얼음도 없고. 그랬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의 이제 피서법을 소개하면서 나갔던 건데, 그 피서법 중에 한 가지가 관폭입니다. 이런 그림을 관폭도라고 합니다. 폭포를 보는 그림. 이 이제 관폭이 피서 중에 하나고요. 제일 이제 쉬운 거는 탁쪽. 양반 체면에 풍덩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버선 벗고 발 좀 담궈서 시원하게 하는 탁쪽이 피서법이고, 좀 돈이 있고 여유가 있으면 선유, 배 타고 뱃놀이 하는 거, 여름놀이로 최고죠. 선유가 있고, 그 다음에 더 우아한 피서법이 바로 관폭, 폭포 구경입니다. 그래서 폭포를 구경할 때는 사실 그 소리를 듣는 것을 제일 크게 여겼어요. 그래서 귀를 씻어낸다. 우리가 좋은 거나 나쁜 거나 우리가 캐치하는 제일 큰 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귀로 들은 많은 나쁜 것들, 이런 것들을 씻어낸다고 해서 이제 폭포 소리가 세이라고 했어요. 귀를 씻어내는 게 바로 폭포 소리다. 특히 여름에 그러면 그건 굉장히 좋은 우아한 피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림들이고요. 이것도 이제 김홍도의 그림입니다. 김홍도가 일종의 이제 자화상 같은 그림이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꼭 자기 얼굴을 똑같이 그렸다기보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살고 싶은 사람인가 라는 거를 내 주변의 물건들로서 나타낸 그림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란데, 첫째 나는 비파죠. 음악을 연주도 할 줄 알고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비파죠. 그리고 악기가 하나 더 있어요. 생황. 생황도 불 줄 안다. 실제로 불었다고 합니다. 기록에. 그래서 화가가, 이게 음악가도 아닌데, 여기서 혹시 취미로 악기 하나 다룰 수 아시는 분 있으세요? 저는 한 개도 없어요. 살면서 다들 직업 있고 다들 바쁘기 때문에 악기 하나를 연주할 실력이 된다는 것은 보통의 교양이 아닌 거죠. 악기가 벌써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 뒤에 이렇게 쌓아놓은 거는 책입니다. 책값입니다. 이거는 서책. 나는 공부도 하고 독서도 열심히 하는, 나는
악기도 연주하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독서인이야?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이는 것은? 응? 맞아요. 두루마리입니다. 예, 두루마리를 이렇게 여러 개를 갖다 그림축이라고 합니다. 그림축을 갖다가 요런 비단 보자기로 묶어 놓은 거예요. 나는 심심하거나 이럴 때 감상할 그림이나 글씨도 여러 개가 있어. 그런 뜻이죠. 그 다음 요거는요? 골동품이죠. 예, 이 골동품이라는 것은 이제 돈 있으면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뭐 당신 남자들 같으면 기생집에 간다거나 제일 치는 건 사실 그런 거였겠죠. 호의호식이 아니라 저런 이제 골동품을 즐기는 교양 있는 안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요거는요? 연적은 아니고요. 벼루입니다. 예, 벼루고 여기 몽땅 먹이 있죠. 몽땅 먹이 있고요. 요거는 붓이고요. 그 다음 요거는 파초입입니다. 근데 예, 그건 이제 요 몽땅 먹이 될 있도록 먹을 갈아서 붓으로 이제 글씨를 쓰는데, 글씨는 뭐냐 하면 시를 쓰는 거예요. 시를 쓰는데 시를 종이에 안 쓰고 파초입에 쓴다. 그래서 이거는 중국의 고사가 옛날에 당나라 때 회소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글씨를 초소를 굉장히 잘 쓰는 스님이에요. 근데 글씨 연습할 종이가 없어가지고 자기가 사는 암자 옆에 파초를 수천 그루 심었어요. 그래서 파초입이 넓적하잖아요. 그래서 파초입에 글씨 연습을 했다. 라는 이제 고사가 있어요. 그런 고사도 있고, 그 다음에 종이가 아니라 파초에다 시를 쓴다는 것은 내가 시를 쓰는 것이 내가 즐겁고 내 마음을 풀어내기 위해서 쓰는 거일 뿐이지, 그거를 써서 남기거나 기록하거나 시집을 내거나 그런 이 욕심 때문에 내가 시를 쓰는 게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파초에 시를 써서 그냥 물에 흘려 보내거나 그냥 씻어 버립니다. 그거는 뭐 보통의 이제 아무런 욕심이 없더라도 내가 시인 같으면 시를 써서 최소한 후세에 이름을 남겨야지. 내 시는 기록해 둬야지. 내가 멋진 시를 지었는데 그냥 파초에 써서 그냥 버려. 이거는 보통의 정신경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파초 잎이 있는 것은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아무런 욕심이, 뭐 후세에 대한, 현세는 물론이고 후세에 대한 역사적 욕망마저 없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파초입이고요. 그 다음에 남은 것이 칼하고 요 호로병. 호로병은 다 아시죠? 요건? 술의 힘이라는 것은 예술가들한테 반드시 필요한, 때때로 또는 항상 필요한 것이 술의 힘이기 때문에 술이고요. 여기는 칼이 있어요. 그래서 칼은 이제 호협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남자로서 이제 그런 표현이 있고, 또 칼이라는 것은 무슨 서양의 어떤 나오듯이 일도양단, 매듭을 풀 필요가 없어요. 칼로 잘라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도양단하는 결단력이라고 할까? 예,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칼입니다. 그래서 나는 저렇게 음악을 즐기면서 가끔 술도 마시면서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딱 부러지게 결정도 할 줄 알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런 생활의 와중에서 나오는 시를 구태여 후세에 남기거나 자랑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 다만 이런 멋있는 골동품과 저런 그림들 감상하면서 유유자적하게 평생 살고 싶어 라는 것을 이제 그림으로 그린 자서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김홍도의 자화상적인 이미지다, 그렇게 많이 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김홍도는 실제로 굉장히 좀 풍모도 신선 같았다고 하는, 조희룡의 기록이 신선 같았다고 하는, 당시로 봐서는 사실 환쟁이 아닙니까? 중인에다가 아무리 정조대왕이 총애했다고 하더라도 신분의 격차가 엄연한 사회에서 한낱 말단 공무원이 자기의 교양과 풍류와 어떤 정신세계를 온전히 지키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단 말이죠. 신분이 엄연한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저렇게 그림으로나마 풀어내지 않았나. 이제 그리고 실제로 그런 정신이 맑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김홍도는 그런 작가였던 것 같고요. 김홍도가 사실은 이제 아까 나왔던 서원 아집도 보셨죠? 중국식의 어떤 틀에 있는 이제 고전적인 서원 아집도도 김홍도가 그렸고, 절악 송폭 같은 조그만 소품이지만 이제 무한한 그림으로서의 운치가 있는 여백도 잘 그렸고,
또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건 일종의 이제 풍속화 겸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림도 잘 그렸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김홍도를 여기선 저거밖에 안 나오지만 풍속 화가로만 알고 있는 것은 굉장히 한 면만 알고 있는 거다. 이제 폭넓은 교양인이었고 그림 종류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도 역시 일반인들이 받아들이는 김홍도는 풍속 화가로서의 김홍도인데 겸재정선이 진경산수라는 것을 처음 발명하고 사실 발명입니다. 발명하고 완성하고 김윤겸이라는 후배 작가들 그 후로도 많은 후배 작가들이 나오는데 이어갔듯이 김홍도의 풍속화도 김홍도 이후에 제일 잘 계승해서 자기 나름의 목소리를 냈던 스승의 아류가 아니라 어떤 화가가 바로 김득신입니다. 그리고 김득신 다음에 다 잘 아시는 혜원, 신윤복 이렇게 3세대가 있어요. 3세대를 거치면서 신윤복과 같은 그야말로 약간 금기라고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용감하게 그림을 그렸던 것인데 이거는 지금 여름이죠. 여름이고요. 자, 요 사람은 가장, 요 사람은 은퇴한 가장, 요 사람은 장래의 가장. 요 집에서 대대손손 이렇게 살았겠죠? 현재의 가장이 중심이고요. 예. 그래서 요 풍속화가 1가 3대 한여름날이고 또 여러 가지들이 되게 재미있게 잘 그려져 있는데 김홍도의 풍속화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크게 다른 점은 배경이 있어요. 머릿속에 지금 서당이나 씨름이나 무동이나 이런 거 떠오르시면 배경이 하나도 없죠. 네, 배경이 없는데 김득신은 훨씬 더 완성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 집에서 참 가난한 그 살인문이죠. 나무를 엮어서 제대로 된 나무문도 아니에요. 나무문도 아니고 살인문에 삐꿈이 열면 안쪽에 지금 장독대가 보이고요. 사립에다가 지금 밭꽃? 박입니다. 여기 박 보이시죠? 요게 밭꽃인데 밭꽃이 저는 이 그림 연구하면서 알았는데 밭꽃이 저녁 무렵에 핀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 저녁 무렵에 그러니까 여름에는 해가 기니까 밥을 다 먹고 아직 시간이 해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집 더우니까 집 안보다는 그래도 대문 밖에 훨씬 골목이 시원하죠. 골목에 나와가지고 삿자리를 깔아놓고 또 이 집신을 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한 짝은 다 삼아서 여기 놓고 봐가면서 지금 허리에다 끈을 걸어서 발가락에 걸어서 이제 집신을 이렇게 줄을 당기고 있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은퇴한 가장은 요렇게 해라 훈수하는 것 같고 그렇게 1가 3대가 또 그 집에 껌둥이까지 정겹게 그려져 있어서 이런 풍속화를 보면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우리 조상 옛날엔 저렇게 살았겠거니 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리얼하게 저런 사람들이 지금 비록 집신이 없어져서 집신 쌓는 기술은 사라졌지만 저 사람들의 DNA가 퍼져 연결 우리까지 온 거 아니에요? 우리 조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풍속화를 보면 그런 감정을 이제 막연한 조상 뭐 이런 거보다 조선시대의 사람 이런 거보다 저 사람들의 DNA가 우리한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 후손 아닙니까? 이제 그런 감정을 생기게 해주는 것이 같은 민족이다. 옛날 우리의 과거였다라는 거를 생각하게 해주는 이제 그런 점이 훨씬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막연하게 조상이다, 옛사람이다, 조선 사람이다라는 한 그런 것이 진짜 호흡이 느껴질 것처럼 실감나게 해주는 것이 이런 풍속화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 사람들 보면 지금 현재의 가장, 은퇴한 가장, 장래의 가장 혈색이 다 달라요. 혈색 보이세요? 할아버지는 거여멀금하죠. 핏기가 별로 없어요. 지금 뭐 근육 이런 걸 떠나서 색깔만 일단 멀리 계시니까 색깔만 보시더라도 색이 벌써 연령대가 색에서 나타나죠. 예. 그래서 조선시대 화가들은 담채를 굉장히 잘 썼어요. 저게 물감 몇 방울 아닙니까? 물 타가지고. 살색 물감 몇 방울에 물 타서 저 애기 같은 경우는 핑크색이 약간 더 들었어요. 화색이 약간 보이시죠? 예. 그래서 정말 이거 몇 그램의 물감
이제 저런 이거는 우리가 수묵 담채화라고 하는데 김홍도의 풍속화도 다 담채화입니다. 엷은 채색이에요. 그래서 조선시대 그림은 크게 진채화라고 하는 아주 진한 채색의 그림, 보통 궁중의 그림이 많아요. 민화 같은 데 많은 그런 진채화가 있고 그 다음에 색깔이 하나도 없는 수묵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묵을 하되 거기에 물에 타서 물감을 연하게 하는 담채화가 있어요. 그런데 조선시대 회화의 주류는 사실은 담채화입니다. 수묵화도 아니고 진채화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또 조선시대의 시대적 성격하고도 좀 관계가 있는데 진채는 물감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덧칠하고 덧칠해서 색깔을 진하게 나려면 덧칠을 굉장히 많이 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물감이 그게 다 돈이에요. 다 중국 수입품입니다. 비싸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그 진채화, 칼라가 많은 원색 그림을 꺼려한 거는 이 뭐라고 할까요? 성리학의 이 절약주의, 이 근검주의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너무 사치스럽고 화려하고 돈이 많이 드는 그런 그림들을 양반 사대부들은 사실은 꺼렸던 거예요. 문화적 분위기 자체가 많이 생산하는 것보다 그냥 아껴 쓰는 것을 위주로 했던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하고는 달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담채화가 유행하고 또 김덕신 같은 화가들이 진짜 저기에 저 색깔 몇 그램만 한 방울만 있으면 다 그릴 수 있어요. 물 타가지고 그렇다고 해도 지금 살색이 다 구별되고 다 어떤 혈기까지 다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조선시대 화가들은 그런 그 조건, 화가가 놓인 사회적 조건, 진채를 꺼려하는 사회라는 어떤 조건이죠, 말하자면. 그런 속에서도 물감 몇 그램만 있으면 못할 게 없다. 노인이든 장년이든 아이든 다 혈색 하나 그 몇 그램으로 다 할 수 있다. 이제 저는 이 그림에서 개인적으로 그런 걸 참 대단한 실력들이다라고 느낍니다. 이 그림에서 특히. 그런 그림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이 위창 오세창 선생은 한국 조선시대와 근대기 미술에 대해서 평문도 많이 남기셨는데 많이 남아있지는 않아요. 그래도 사람들이 모두 이제 김홍도만 아는데 마땅히 이 김덕신 또한 훌륭한 대단한 작가다라는 것을 얘기했던 분이고요. 이제 이런 그 김홍도라든지 또 김덕신과 같은 풍속화가 발전하게 되고 어떤 시대적 분위기, 태평성대, 뭐 조선시대에서는 드물게 태평성대라고 할 수 있었던 시기가 정조대왕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조대왕 시기에 어떤 그런 문화적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김홍도의 풍속화, 김덕신의 풍속화 같은 것들이 한 시대의 문화라는 것은 그 시대의 분위기의 총체적인 어떤 결정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이 정조대왕의 파초그림, 김홍도의 최대의 패트런이었었죠. 그래서 이 왕조시대의 화가들이라는 것은 지금은 작가들이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서 뭐 돈만 있으면 갤러리를 얻어서 개인전을 해서 작품도 발표하고 이런 게 있지만 조선시대 화가들은 첫째 그 남아있는 그림은 전부 주문받은 그림이에요. 누군가가 주문을 해야만 실력 발휘를 할 수 있고 그릴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김홍도가 굉장히 많이 얻었기 때문에 또 그 정조대왕이라는 왕이 그런 그림 주문을 국가의 어떤 일로서 김홍도한테 많이 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그 주문과 응전 속에서 김홍도가 그렇게 대화가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훌륭한 패트런을 만났다. 그림 주문을 많이 받았다. 그것도 안목 높은 왕한테. 그렇기 때문에 김홍도의 어떤 그 작가됨에는 정조대왕이 기여한 바 그렇게 만들어낸, 단련시킨 그런 점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런 만큼 정조대왕 자신도 그림을 잘 그렸어요. 이건 정조대왕의 그림입니다. 왕으로서 그림도 굉장히 많이 남겼고요. 조선시대 어느 왕보다 그 다음에 시도 많이 남겼고 글씨도 많이 썼어요. 왕으로서는 시서화 3절이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왕이 이 정조대왕인데
요거는 지금 저 파초를 그렸어요. 파초하고 돌을 그렸죠. 밑에 있는 건 돌입니다. 돌을 그린 것인데, 파초는 아까 김홍도가 시를 썼던 그 이파리가 큰 이제 식물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흔한, 서울에도 자라긴 자라요. 근데 흔한 식물은 아닌데, 당시에 왕 창덕궁에서 파초가 있었어요. 정조당이 파초시를 쓴 게 있거든요. 그 실제로 파초가 왕궁의 안에 있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 이 그림은 또 왜 정조대왕이 누가 무엇을 그리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그리느냐라는 것도 그 화가의 실력을 보여주지만, 무엇을 그렸냐에서 어떤 소재를 선택했냐라는 데서도 그 화가의 어떤 생각을 알 수가 있는데, 파초는 별명이 초제입니다. 풀초자에 제왕제자예요. 풀의 제왕입니다. 1년생 초본인데 나무보다 커요. 많이 자랄 때 5, 6m까지. 파초 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5, 6m 한 2층, 3층까지, 2층까지는 충분히 자랍니다. 층고가 있는 건물도. 그런 식으로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제 풀의 제왕이다라고 해서 초제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니고 대나무도 아니고 매화도 아니고 뭐 난초도 아니고 파초를 그렸다. 제왕을 그린 거죠. 말하자면 제왕다운 소재를 선택했다. 이제 그런 그 고려까지 분명히 당연히 있었겠죠. 왜냐하면 왕의 일거수일투족은 지금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다 정치적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왕다운 소재를 택해서 왕다운 화풍으로 단순하고 간결하면서 맑고 깨끗하게 그린 것이 바로 이 그림이고요. 여기에 이제 이게 정조대왕의 그림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여기 홍제라는 호가 있습니다. 예, 호죠. 왕들도 다 호가 있었어요. 숙종, 뭐 영조 다 호가 있었는데 잘 알려지진 않았죠. 사적인 이름이기 때문에. 홍제이고 요 밑에 있는 것은 만기라는 거예요. 만기. 만기는 1만 만자의 어떤 기미, 기틀, 뭐 기분할 때 기자입니다. 그래서 만기는 왕이 국가 일에 만 가지 일을 다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만기라고 했고, 만기 여가라고 하면 왕의 글씨나 그림 같은 만기를 다스리는 국가 정사의 와중에서 여가에 한 거다라고 해서 왕의 그림이나 글씨를 이제 만기여가 이런 도장을 찍어요. 그래서 이게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은 홍제라는 호를 썼던 사람 정조대왕밖에 없죠. 그리고 여기에 만기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개 흰 인장하고 붉은 인장 두 개만 딱 찍고 아무런 사인은 없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그린 것이 이 정조대왕의 파초도이고요. 왕들이 그러면 조선시대 때에 직접 뭐 그리는 사람은 드물었지만, 그러면 그림을 감상한다거나 총회하는 화원이 있었다거나 이런 왕들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조대왕은 김홍도를 편하게 총회했고, 그만큼 실력이 탁월했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 그림을 맡겼고, 그 다음에 요거는 영조대왕이 총회한 화가입니다. 요 밑에 김두량이라고 있죠. 김두량이 그린 삽살개인데, 여기 쓴 것은 영조대왕의 친필입니다. 왕의 글씨 쓴 걸 어필이라고 하죠. 예, 어필로 환쟁이 그림에 말하자면 당시로서는 왕과 그 말단 화가란 건 이제 화원은 사실 말단 공무원인데, 지금 같으면 청와대 최말단 카메라맨 정도 그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그림에 직접 이렇게 화제를 썼단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정조대왕이 총애한 화가였어요. 그리고 이 김두량의 호가 남정남자의 마을리자에서 남리 김두량인데, 남리라는 호도 영조대왕이 지어서 하사했습니다. 대단한 영광인 거죠. 그래서 그럴 만큼 이제 총애를 한 건 왕이고요. 요 밑에다가 이제 개해 6월 초길 이길 김두량화라고 적어놨는데, 도라고 적어놨는데, 저 날짜가 찾아보면 나오거든요. 영조실록에 1943년 검색하실 수 있어요. 실록을 보면은
왕이 아무 일이 없어요. 그날 쉬었던 날이에요. 왕의 일거수일투족이 실록엔 다 적혀져 있는데 이날 그냥 창덕궁에 있었어요. 그래 창덕궁에서 그림도 감상하고 이렇게 제발도 쓰면서 1943년 영조 19년 6월 2일에 영조대왕이 하루를 쉬시면서 그림도 감상하면서 이제 이 그림에 화제를 썼던 거죠. 그래서 영조는 김두량보다가 2살이 많았어요. 나이는. 그래서 자기의 동년배죠. 지금 같으면 또래라고 하겠지만 신분이 엄격한 사회니까 동년배로 그랬던 건데 이 개를 그린 걸 보면 개를 털로만 그렸어요. 털로만. 보시면 윤곽선이 없어요. 윤곽선은 발에만 있어요. 발에만 윤곽선이 있고 개의 옆모습이 화면에 가득 차게 정말 당당하게 그렸는데 털이 뻗친 방향대로 붓을 이렇게 중첩시켜서 붓질로 개의 볼륨감 또 질감, 색깔 그 털이 난 방향대로 있는 그 붓질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 이제 꼬리털, 엉덩이털, 몸통털, 또 뭐 등, 다리, 가슴, 어깨, 정수리, 귀, 볼, 털, 코, 수염 모든 털을 한 올 한 올 다 그렸어요. 그렇게 해서 그 한 올 한 올의 굵기와 길이와 강약과 농담과 방향성을 다 가지고 이 개 한 마리를 표현해낸 건데 털이 없는 귓구멍, 콧구멍, 혓바닥 그런 데만 붉은 끼를 살짝 넣어서 속살을 표현했어요. 그래서 선만으로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그림을 특히 이제 잘할 수가 있고 김두량이 특히 개 그림을 잘 그렸다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평론가의 글도 이제 성론 김광국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남긴 글도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김두량이 활약하던 영조시대 때에 우리나라 그림은 크게 보면 종류로 보면 제가 아까 수묵화, 진체화, 수묵, 담체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재료로 보면 뭐 족자, 두루마리, 화첩, 병풍, 부채 이런 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화가의 신분이라고 할까요? 제작자 층의 성격으로 보면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화라고 했던 선비화가 유자는 유학자라고 할 때의 유자입니다. 선비 유자이고 유화라고 해서 이제 그 학식이 있는 사대부 화가들은 유화로 분류했고 성분, 직업 출신 성분으로 보자면 크게 2가지인데 유화와 원화가 있었어요. 원화는 화원이라고 할 때 화원입니다. 그러니까 테크니션, 기술적으로 그림을 훈련을 받아서 잘 그리는 전문 직업 화가가 있고 또 지식과 교양이 있으면서 추사 김정일을 세한도를 생각하시면 제일 먼저 유화의 대표적인 게 이제 추사 김정일, 표암, 강세황 뭐 이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유화로 분류했는데 당시에 그 영조시대 때에 원화로서는 남리가 한 사람만 꼽았어요. 김두량이 최고고 당시에 유화로서는 겸현위종이라고 했어요. 겸현은 겸재와 현재입니다. 겸재와 현재가 위종, 으뜸이 되고 유화로는 당시의 기록으로 당시 안목 있는 평론가들의 기록으로 영조시대 때 유화로는 선비들 그림으로서는 겸재와 현재가 으뜸이 되고 전문적인 원화, 화원으로서는 딱 한 사람, 김두량 뿐이다 말하자면 그 뜻이죠. 한 사람만 꼽았어요. 그런 기록이 있을 정도로 당시 화단의 우두머리다. 이 정도로 붓질만으로 선만으로 한 마리 개를 당당하게 엄청나게 그릴 수 있었던 실력이 이 한 점을 보더라도 그 말에 딱 그때 당시 사람들의 평론이 수긍이 간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 개는 아마도 영조의 애견이었겠죠? 그런 추측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백악관에는 이제 퍼스트 레이디도 있고 퍼스트 독이 항상 있어요. 우리 청와대에도 유기견 이름 뭐죠? 있죠. 예, 그래서 이건 아마 영조 시대 때 영조가 창덕궁에서 길렀던 그 당시의 포스트도 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삽살개는 삽살개.
털이 막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개 머리에 털이 막 내려가 눈도 잘 안 보일 정도면 이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를 좀 드문 단모라고 합니다. 삽살개가 보러 장모견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드물게 단모가 있답니다. 그 단모, 얼굴은 그대로 보이잖아요. 털이 짧고, 그 다음에 이게 얼룩삽살개예요. 예, 얼룩삽살개고 단모견은 굉장히 힘들답니다. 이 나올 확률이 드문 게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퍼스트 도구로 선발돼서 창덕궁에 갔겠죠. 귀한 개입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보통 삽살개는 다 장모견인데 이런 단모에다가 얼룩삽살개는 굉장히 희귀하답니다. 그것만 따로 또 이렇게 뭐 키우고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런 거 따로 보존하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고종에 속한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림의 시작은 고구려 고분벽화라고 볼 수 있고 삼국시대 남아있는 그림 거의 없고요. 고려시대 남아있는 그림도 고려 불화 전 세계에 한 80여 점, 우리나라에 몇 점이었고 일본에 주로 많고요. 미국, 유럽에 몇 점이 있는 고려 불화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부석사, 벽화 좀 퇴락이 많이 그 정도가 있고 그림이라고 한다면 결국 조선시대 그림 그래서 뭐 고구려 고분벽화는 사실 미술이라기보다는 장의 풍습에 따른 사회적 미술이었고 장의 미술이었고 고려불화도 사실은 감상화라기보다는 종교적인 예배화 고려불화는 감상화의 성격이 상당히 크긴 한데 그런 그림이었기 때문에 순수하게 감상화라면 조선시대 그림입니다. 그 중에서도 임진왜란 이전의 그림은 굉장히 양이 희소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그림이라고 한다면 조선 후기에 그것도 18세기 이후의 그림이 거의가 될 수밖에 없는 이제 보존이 많이 되지 못한 김두량의 그림도 그렇게 유명한 화가였고 영조가 청호했기 때문에 많은 그림이 왕이 누구 그 작가 좋아해 하면 장차관들도 다 거기에 그림 주문 넣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옛날에도 마찬가지인데 그림이 남아있는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전란도 있고 여러 국가적인 이런 사항도 있겠지만 이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 국민성이 뭐를 잘 작품을 보존하는데 굉장히 취약하다. 는 점도 물론 장점도 있어요. 장점도 있긴 한데 거기에 하여간 그런 점이 있어서 그림이 많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18세기 그림 이후의 그림이 조선시대 그림의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18세기 이후에 우리나라 그림으로서 어떤 의미가 있다. 훌륭한 전통이다라고 할 그림은 결국 어떻게 보면 진경산수하고 풍속화입니다. 두 가지인데 그 풍속화는 이 단원 김홍도가 집대성을 했죠. 집대성을 해서 하나의 틀을 만든 것이 김득신한테 이어지고 신윤복한테 이어졌는데 김홍도가 그렇게 풍속화라는 하나의 장르를 완전하게 만들 수 있었던 선배 화가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조영석입니다. 선비화가 유화에 속하는데 이 그림은 아까 봤던 김득신의 그림에 비하면 훨씬 그림이 좀 딱딱하고 좀 풀어지지 않았고 좀 규격적인 이런 면은 있죠. 능숙한 그림은 아니다. 이게 한눈에도 김득신하고 비교하면 그렇게 보이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그 조영석은 처음으로 이런 이 풍속화를 윤두서와 함께 개척한 화가예요. 이제 처음 개척한 화가에 속하고 요 그림은 제목이 현이도라는 그 제목인데 이런 제목도 역시 조선시대적인 문화, 어떤 학문 이런 데서 나온 거죠. 공자님 말씀에서 나온 얘기예요. 이게 지금 장기 두는 그림인데 제목이 장기놀이라고 하면 맞을 때 그 나무 그늘 아래서의 장기놀이 요새 같으면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간성미술문화재단에서 옛날에 붙였던 이름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현이도라고 하는 이제 건데 이게 바로 이제 바둑이나 장기 같은 옛날 사람들로 봐서는 일종의 잡기를 하는 것을 현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공자가
공부하지 않고 놀 바에는 장기라도 떠라. 바둑이라도 두지 그냥 그 빈둥빈둥 하지 마라 라고 했던 데에서 이제 장기나 바둑 같은 그 여가의 일을 이렇게 부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풍속화는 이제 당대의 풍속을 한 커트로 다 보여주는데 여기에서는 장기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양반 사대부, 좀 갓을 쓰고 있죠. 양반 사대부들의 놀이 3가지가 다 나와 있어요. 요건 지금 장기판이죠. 요건 뭡니까? 요거 2개 보이세요? 바둑. 요건 바둑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거 있는 건 조금 잘 체스 비슷해요. 체스 비슷한 중국에서 수입한 놀이인데 쌍육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신윤복 그림에도 요 쌍육 놀이하는 장면 나오는데 3가지 당시의 놀이가 양반 사대부들이 이제 유흥거리가 다 나오죠. 장기 장면 이라면서 3개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6명이 나오는데 모자가 5종이 나옵니다. 4종이 나오네요. 모자 안 쓴 것까지 해서 5종입니다. 갓 쓰고 있고요. 갓은 양반 남성들이 외출할 때 쓰는 거예요. 밖에 나가 집에 들어오면 갓을 벗어서 갓집에 넣어 놓습니다. 외출할 때 쓰는 갓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분이 쓰고 있는 것은 사방건이라고 해서 사각형으로 된 모자인데 요게 사방건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백거이가 즐겨 썼다고 하는 또 다른 그 중국에서 유래된 모자가 있어요. 모자 패션이 굉장히 다양했다는 거죠. 같은 시대에 저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갓 안에 썼던 탄건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에 요거는 낙천건입니다. 낙천건, 백낙천, 백거이가 썼다고 해서 낙천건이라고 부르는 모자인데 당시에서도 다양한 모자 문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풍속가 뭐 이 사람들 꼭히 일부러 다른 모자를 쓰고 나왔을 리는 만무하겠죠. 그랬다기보다는 조영석이 이 화가가 이 풍속의 한 장면으로서 다양한 당시의 모자를 다 적나라하게 나열해서 다 보여준 것. 아직 모자를 쓸만한 나이가 안 된 그냥 이렇게 그냥 묶어서 맨머리인 총각. 그래서 총각이라고 했죠. 그냥 묶어놓은 사람들은 총각도 하나 있어서 이제 그런 풍속화의 여러 가지 재미를 다 보여주는 것이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풍속화들은 대부분 서민들 풍속화입니다. 양반들, 김홍도 그림에 나오는 것은 대부분 서민들의 풍속이고요. 요거는 이제 좀 구분하자면 양반 풍속화라고도 부를 수 있는 양반들의 풍속 장면을 그린 것입니다. 조영석의 또 역시 풍속화인데 스님 모습이에요. 노승도. 그래서 조영석은 실제로 모델을 두고 그림을 그려야 한다. 실물을 그려야 한다. 왜냐하면 당시까지는 그게 굉장히 획기적인 사고였어요. 그림은 실물을 보고 그리는 것이 아니라 계자원 화전이라든지 옛날 그림, 명작을 보고 그리는 거였지 실제로 모델을 두고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이 그림도 아마 어떤 스님을 모델로 세워놓고 그렸을 것 같은 이제 그런 그림입니다. 그 중에서 이 풍속화 중에서 많이 나오는 모델 중에 하나가 스님, 늙은 스님, 노스님 그림이에요. 윤두서도 노스님 그림을 그린 적이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이 풍속화도 이렇게 정해진 일동의 서양 풍속화에도 보면 타작 장면이라든지 결혼식 장면, 불이헐이나 이런 사람 결혼식 장면이라든지 그런 모두가 흥미를 느끼는 특정 주제가 있어요. 풍속화에도. 그 중에 우리나라의 풍속화를 그리는 화가들이 좋아했던 특정 주제 중에 하나는 노스님이에요. 노스님. 늙은 스님들 그림이 여러 개 있는데 그래서 제가 왜 노스님을 풍속화의 대상으로서 많이 그렸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은 이제 스님의 나이든 스님이 노스님이잖아요. 그래서 스님이란 그 스님들은 결국 출가한 분이잖아요. 혈족의 인연도 끊고 세상의 모든 즐거운 일도 다 끊고 고기도 끊고 고기도 끊고요. 그렇게 출가한 스님의 나이든 모습은 인간은 결국 누구나 늙고 결국은 죽는다. 라는 어떤 그런 망고의 진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풍속화의 주제가 바로 노스님이 아닌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이제 인간은 누구나 늙고
누구나 죽는다라는 망고의 진리를 확실하게 깨우쳐주는 대상이 바로 노스님 아닐까. 왜냐하면 노스님 그림이 굉장히 많이 풍속화로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요거는 또 되게 특이한 그림이에요. 이 제목은 석천한유이고 1748년에 김희성이라는 그 작가가 이때도 영조 24년인데요. 그래서 영조 정조 때가 조선 후기에 아주 재미있고 특출하고 이런 문화가 활발하게 진행됐다는 것을 요 그림으로도 보면 좀 알 수가 있는데, 요 그림은 요 분이 주인공이죠. 자, 요 분은 조선시대 때 그림의 그 양반 주인공, 양반이죠, 양반. 두 반 아닙니까? 예, 요 분은 딱 아시겠죠? 무반이죠. 예, 무반이죠. 제일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여기 칼, 말, 예, 문반은 주로 나귀를 탑니다. 말을 이제 무반들이 주로 타는 건데, 예, 그런데 요분은 실제로 조선시대 때에 그 무장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높직한 정자 2층에 앉아가지고 한 손에 매를 들고 이 밑에 자기가 요 매를 날리고 면서 요 말을 타고 요 사냥개를 데리고 매사냥을 했겠죠. 그런 장면이고 돌아와서 아마 이제 누각에서 쉬는 장면, 그런 장면을 그리게 했다. 주문한 그림이에요. 요 사람은 이 석천이라는 호를 가졌던 그 전일상이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형은 전운상이라는 분인데 형하고 함께 형제 무장으로서 당시 되게 영조 때 유명했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활을 특히 잘 쏘아서 유명했던 분인데 요 그림에서는 그런 무반이라는 건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요 옆에 보면 요 그림에 조금 손상이 있는데 책 보이시죠? 예, 벼루 요게 위에 먹 있는 거예요. 여기 필통에 붓이 있는 거예요. 나는 문물을 겸전했다. 문물을 겸전했다라는 것을 소품으로서 확실하게 드러낸 장면이고요. 아마 요 그림은 그려진 시간으로 볼 때는 요 분이 그 관직에 있을 때 그렸던 것 같아요. 당시에 요 연대와 요 분의 일대기를 맞춰보면은 전라 우수사라는 높은 관직에 있을 때인데, 그때에 김희성이라는 화원을 불러서 그리는 거는 대부분 초상화입니다. 초상화 잘 아시죠? 초상화는 정식 그 사람의 후손들이 제례 때 쓰라고 남기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 초상화를 그리고 아울러 이 그림도 주문했어요. 그게 좀 특이한 점입니다. 이거는 자 어떻게 보면 이 전일상이라는 무인이 후손들이 자기를 기억해 줄 때 무치한 어떤 위인의 형상으로 남기는 초상화와 함께 그 형하고 같이 그 초상화를 김희성한테 주문해서 2점이 있어요. 그려놓고 따로 이걸 한 개 더 그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참 풍류 호걸이죠. 여기 나오는 시중도는 여성만 해도 지금 4명이죠. 아마 그때 전라 우수사니까 관기였을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이분은 참 생각이 남달랐던 거예요. 보통 이런 그림을 주문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다고 하면 제가 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은 이 관복을 입은 정식 초상화도 화원을 불러서 다 주문 제작이니까 그리게 하고, 이렇게 이 자기의 평소에 매사냥을 즐기고 이런 전박이 말도 있고 개도 사냥개도 아주 고급스러운 사냥개도 2마리가 있고 이런 평소에 풍류 넘치는 멋진 나의 여가 생활도 그려서 나의 후손들이 보아주기를 바랐던 거예요. 이 그림을 남겼다는 사실은. 예, 그런 아주 특이한 발상을 했던 분이라서 우리가 지금 그 후손들과 더불어서 전일상의 좀 풍류 넘치는 모습을 그림으로 목격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 발상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 점이 굉장히 참 재미가 있고요. 아까 영조 때의 그 그림을 가장 잘 그리는 유화, 선비화가
현재로서 겸현위종, 겸재와 현재가 우두머리가 된다라는 기록이 당대의 기록으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이제 현재 심사정의 그림입니다. 산수화를 보실 때는 대부분은 이게 봄 그림이나 여름 그림이냐 가을 그림이냐 겨울 그림이냐 겨울은 괜히 제일 쉬워요. 눈이 있기 때문에 겨울은 대부분 설경으로 그리기 때문에 자, 요 그림은 계절이 언제일까요? 가을이요. 요거죠? 뭡니까? 나가리. 예. 나가리인지 어떻게 하셨어요? 자, 학생들이 잘 모르는데. 나가리입니다. 그래서 가을 그림이죠. 실제로 나가리가 지붕에 비하면 보통 우리 옛날 저도 시골에 외갓집에 나가리가 있었는데 저 정도로 높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지붕 1층 지붕의 2배죠. 예. 아마 희망사항이 저렇게 높이 나가리를 주수를 해서 쌓았으면 하는 희망사항도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싶고요. 근데 이 심사정은 원래가 그 겸재한테 배웠다고 합니다. 겸재의 제자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겸재의 분위기는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훌륭한 제자, 선생 밑에 훌륭한 제자가 나오리라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보통은 스승의 아류거나 이렇게 되지 그 스승한테 배워서 스승하고 같이 동시대에 겸현양재, 겸현위종이라고 불렸던 것은 그만큼 스승과 나란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스승보다 더 뛰어나다는 거죠. 조선시대 같은 정서, 사회 분위기에서 스승하고 나란히 일컫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사람들은 심사정을 겸재보다 더 높이 쳤다는 게 행간에 숨어 있는 거예요. 나란히 놓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정도로 높이 평가받았던 화가인데 지금 우리가 겸재보다 현재 심사정의 이름이 덜 알려지고 덜 평가받는 거는 겸재는 지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화가죠. 실경, 우리 국토를 그렸고 현재는 사실 중국식의 고전 그림을 더 잘 그렸어요. 그래서 당대의 지식층과 양반층들이 보기에는 중국식의 고전에 더 잘 그리던 현재 심사정이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았던 거죠. 그때는 양반 사회였고 지금 민주주의 사회가 되니까 지금은 겸재가 훨씬 더 물론 겸재도 그때 당시에도 유명하긴 했지만 역사적 평가는 조금 달라졌던 거죠. 이제 그런 점이 있고요. 또 요 그림은 선생님 계속 9시까지 할까요? 네, 그러시다. 예. 중간에 원래 좀 쉬고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와버려가지고 예, 그냥 계속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는 한쪽엔 그림, 한쪽엔 글씨예요. 그리고 서와 화가 합벽이 됐다. 합해져서 더 큰 보물이 됐다. 라고 하는 이제 서화 합벽 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런 첩을 컬렉션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컬렉션을 하죠. 그림을 모으잖아요. 그러면 훌륭한 화가의 그림을 수집하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는 당대 유명한 서에 관한 비평가를 모셔서 이 그림에 대한 평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개를 세트로 꾸민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표암 강세황, 이 표암이라는 호가 있는데 당시에 가장 유명한 평론가가 표암 강세황이었죠. 그래서 표암 강세황한 이 그림을 수집한 사람이 심사정의 그림을 하나 얻고 그 다음에 이 그림에 대한 평문을 강세황도 시서와 삼절입니다. 평론도 잘했지만 글씨도 명필이었거든요. 당대에도 꼽히던 글씨로 평문을 받아가지고 나란히 같이 화첩으로 표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이렇게 값진 평문까지 같이 좋은 글씨로 되니까 그런 작품이 되었던 거죠. 그런 이제 단순히 그림만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 후기가 되면 이런 식으로 좀 더 격조 높은 컬렉션의 방향이라고 할까요? 이제 이런 것들이 생겼던 이제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심사정의 그림 중에 아까 김홍도의 작은 소품이지만 여백을 그린 이제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림
같은 그런 똑 떨어지는 소품이 있는데 심사정의 그림 중에서 심사정도 대작도 많고 좋은 그림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 보자면 요 딱따구리라는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요 그림은 심사정은 유화, 선비화가이면서 채색도 잘 썼어요. 출신은 선비인데 굉장히 몰락한 집안이고 이제 출세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림 쪽으로 올인해서 그림으로 일가를 이루었는데 채색을 홍매화의 딱따구리가 쪼는 광경, 굉장히 화사하면서도 좀 애잔한 그런 그림인데 요 그림이 심사정의 이제 색채까지 잘 다루었던, 담채를 떠나서 전문 화가로서의 실력도 보여주고 혼자 나무를 쪼는 모습에서 굉장히 사실 평생 굉장히 불우했던 화가가 심사정인데 이제 그런 심정까지도 약간 감정이입되는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옛 그림들에는, 훌륭한 그림들에는 나름의 그 소장 이력이 있어요. 히스토리가 있는데 이 그림은 가령 누가 소장했던 거다 라고 하면 그 원소장자가 안목이 있는 것 같으면 그 그림에 나중에 경매라도 나오게 되면 누구누구 구장이라고 반드시 씁니다. 그래서 구장이라고 쓰고 그 그림이 훨씬 더 가격이 높아져요. 실제로 경제적으로도. 왜냐하면 이거는 누구누구 유명한 컬렉터, 안목 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림이야. 지금 현재 미국 같은 데 경매에서는 이거는 마돈나가 소장했던 작품이야. 이렇게 하면 경매가 더 올라가는 것처럼 옛날에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그림은 우리나라에서 한국 미술사 연구의 거의 초창기 단계에 유명한 분이셨던 동주 이용희 선생이라고 계세요. 원래는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이신데 그분이 미술사 연구도 최초로 한국 회화 소사를 쓰신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인데 그분이 마지막까지 아꼈던 그림이고요. 그리고 아까 그 여백을 그린 그림, 그거는 오세창 선생이 만년까지 가지고 있었던 애장품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런 안목 높은 분들이 가지고 있다가 이제 허접한 거는 다 이제 이렇게 흩어지게 되고 끝까지 갖고 있는 거는 정말 못 놓는 그런 작품들인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또 요거였다는 점이 작품의 소장자의 안목에 따라서 그 작품에 대한 평가도 훨씬 더 높아지기도 한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립니다. 최후까지 애장하셨던 동주 이용희 선생이 애장하셨던 그림이고요. 이것도 이제 심사정의 그림인데 뱃놀이, 제목은 선유도예요. 배 타고 놀다인데 실제로 선유는 굉장히 고급한, 일단 배를 하나 전세 내거나 자가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같으면 요트 여행 정도 되는 고급 여행인데, 그리고 굉장히 이 바다 물을 헤치고 가는 좀 호쾌한 그런 놀이인데, 이 그림은 아주 고적하고 좀 쓸쓸한 그런 뱃놀이의 흥겨움이나 유쾌함 이런 거는 좀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그림이에요. 주인공은 아마 이분이겠죠. 이분이고, 그 다음에 친구 한 분 데리고, 그 다음 뱃사공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 배가 그냥 단순히 여행하는 배가 아니라 살 집인 배예요. 주거용 배.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중국에는 일찍 수나라 때부터 운하가 전국을 다 관통했기 때문에 배에서 살고 배로 못 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범택이라는 말이에요. 뜰범자에 집택자. 범택이라고 했어요. 떠 있는 집이란 뜻이고요. 또는 부가, 뜰부자, 집가자. 부가라고 했어요. 이거는 주거용 배입니다. 주거용 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우리말로 하면 물에 띄운 집, 물에 떠 있는 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수로가 연결돼 있으면 보기 싫은 사람 안 보고 이게 보고 싶지 않은 거 안 보고 제 마음대로 그냥 물 위에 떠서 자유롭게, 좀 외롭겠죠. 외롭긴 하겠지만 자유롭게 간섭 안 받고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주거 형태 또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선유도를 그린 거는 바깥에 저런 파도, 저런 물그림, 그래서 이 산수화는 산과 물을 그리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은 산만 보는데 물그림의 그 한 화가의 이 기본적인 필력이나 또 선념이나 담채를 쓰는 기술, 방법, 화풍이 이제 드러나는데 이것도
대단한 이제 설렁설렁 쉽게 그린 것 같지만 대단한 그 담체를 푸른 것, 이제 연한 붓질들 속에서 이제 만경창파가 그 위에서 드러나는 대단한 실력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아마 저 배를 둘러싸고 있는, 저게 집이니까 배를 둘러싸고 있는 물결은 아마도 이제 세파, 세상의 파도, 바다의 파도가 아니라 거친 세파를 헤치고, 우리 이런 상투적인 말을 쓰듯이 이제 그런 거를 좀 떠올리게 해주는 이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렇게 만약에 내 마음대로 배의 집을 가지고 어디든지 가고 싶은 데를 가면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고 할 때 꼭 필요한 거는 친구 한 사람 있어야 되겠죠. 친구 한 사람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김홍도처럼, 김홍도가 이제 나는 이런 물건들 속에서 이렇게 살고 싶어라고 했듯이 그런 것들이 여기도 역시 그려져 있는데, 여기 책상이 있으시죠? 보이시죠? 책상이 있고요. 이건 다 어떤 내 마음의 소유물이겠죠. 실제로 이렇게 한다기보다 책상이 있고, 요 책, 아까 김홍도 그림에 있던 책이고요. 골동품 화병이 있고 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목이 하나 있고, 여기 요거 뭘로 보이세요? 학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반려학인 거죠. 지금은 반려묘, 반려견인데 조선시대 학자들한테 반려동물은 1등이 학입니다. 그래서 반려학인 거예요. 그래도 학 한 마리 데리고 덜 외롭겠죠. 친구 한 번씩은 친구도 태우고 책이 있고 또 벼루가 있고, 저렇게 있으면 뭐 혼자라도 외롭거나 고독하지 않다, 뭐 그런 느낌을 주는 그림이라서 저는 이 그림은 좀 심사정의 어떤 마음의 자화상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다. 그리고 이 물그림 같은 거, 물그린 그런 필력을 보면 정말 대단한 실력을 가진 화가였었다라는 거는 또 덤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이고요. 매화인데요. 조선시대 그림을 우리가 크게 장르로 따진다면 제일 메이저한 장르는 초상화입니다. 사실은 산수화보다 초상화예요. 초상화가 으뜸이에요. 그래서 초상화를 어떤 이미지에 자기 얼굴, 왕의 초상화, 어진부터 해서 공신상부터 해서 이제 그런 초상화가 제일 중요한 그림이었어요. 아까 전일상도 초상화를 그리면서 그런 자기의 여가 생활도 남겼듯이 초상화가 제일 중요했고, 그 다음에는 산수화, 장르로 본다면 산수화가 중요했고, 그 다음에는 뭐 화조화도 있고, 아까 그 김두량이 그렸던 개 그림처럼 영모화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아마 중요도로 따지자면 산수화, 초상화, 산수화 다음에 중요하게 여겼던 그림은 사군자일 거예요. 사군자화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거는 그 중에서 매화 그림입니다. 그래서 매화는 항상 달하고 세트로 그려져요. 월매도라는 형식으로 많이 그려지는데, 이렇게 매화가 달과 함께 세트를 이루게 된 것은 또 중국의 유명한 매화시가 있기 때문이에요. 인포라는 이제 중국의 또 학자가 매화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매화 매니아로서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매화에 더욱 감정이입을 하게 된 그런 것도 있는데, 그 인포가 지은 시 중에서 달과 매화를 한 세트, 그러니까 밤중에 매화죠. 달 뜬 밤에 은은하게 멀리서 풍겨오는 매화 향기, 암향이라고 했어요. 암향. 어두운 사이에 이제 어두우니까 깜깜하니까 안 보이니까 이 후각이 훨씬 더 민감한 거죠. 보일 때보다, 낮보다. 그래서 그걸 암향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식구의 영향을 받아서 매화를 달과 함께 그린다. 그래서 이 동아시아의 그림은 그중에서 특히 유화의 경우에는, 선비들 그림의 경우에는 문학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문학적인 어떤 표현이 하나의 그림 장르가 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월매도는 그 북송 때 매화를 굉장히 사랑했던 유명한 인포라는 시인의 시 구절에 따라서 한밤중에 매화 향기라는 뜻으로 월매가
하나의 세트를 이루어서 표암 강세황도 이렇게 그렸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아까 훌륭한 화가가 이제 자기 작품 세계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 데는 첫째는 화원 화가들의 경우에는 패트런이 제일 중요하고요. 주문을 많이 받아서 도전에 응전하면서 작업할 기회가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유화, 선비 화가들 경우에는 친구가 제일 중요해요. 그 사람들은 꼭히 뭐 그림 그려서 먹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그림을 좋아하고 같이 그림을 발전시키고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동호회 또 이런 그 모임 이라는 것도 사실은 같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함께 해야 그 힘이 더 배가 된단 말이죠. 배가 더 많아진단 말이에요. 배로 상승된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표암 강세황, 아까 겸재정선에게 4200년이 있었듯이 이 겸재정선에게 이 표암 강세황에게 있었던 사람은 여기 연객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아이고, 여기 연객서라고 했는데 연객 허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친구입니다. 그래서 둘 다 벼슬길에는 안 나가고 그림 그리고 여행하고 시짓고 서로 대화하면서 예술적인 심성을 깊이 서로가 그 마음을 이해하면서 교류를 나누었던 분이 연객 허필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여기다가 한필, 이 그림에 대한 비평을 써놓은, 당시에 그 표암 강세황이 최고 가는 비평가였었는데 감히 대비평가의 작품에 비평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또 친구가 있었다는 거죠. 그분이 연객 허필이었고 저기에 써놨는데 뭐라고 써놨냐 하면 이게 월매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이 사실 크게 잘 그린 그림은 아닌데 연객 허필도 뭐라고 평을 했냐면은 이 월매도의 핵심은 암향, 그림 속에서 은은하게 향기를 느낄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네 그림은 매화의 향기를 그려내는 경지까지는 도달하지 못했구나라고 써놨어요. 비평적으로. 그래서 그런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작가가 더 진짜 작가가 성장하는 것은 주위에 이제 올바른 비평가 친구, 안목 있는 사람, 이제 아첨이 아니라 있어야 되는데 그런 친구가 있었던 것을 요 그림으로 그 표암 강세황과 연객 허필의 관계를 요 그림에서 또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고요. 그래서 뭐 처음 시작한 것이 겸재정선이고 정선의 사후 또 그 시대의 문화적 분위기라고 할까, 이제 그런 것 속에서 정선의 작가적 안목 또 지향 이런 것들이 클 수 있어서 진경산수라는 새로운 장르를 발명했듯이 이 그림도 표암 강세황하고 연객 허필이라는 사람이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표암 강세황은 또 한 가지 조선 후기 회화의 발명자입니다. 우리나라 회화는 결국 조선 후기 회화이고 조선 후기 회화는 겸재정선의 진경산수 그리고 김홍도가 집대성한 풍속화, 그리고 하나가 또 더 뭐가 있냐면 남종화라는 게 있어요. 남종화라는 것은 문인화입니다. 중국에서 사군자 이꼴 우리가 지금 문인화라고 부르는데 중국에서 유화라고 하는 이 지식층의 그림으로서의 시와, 이 그림엔 인포의 시가 들어있는 그림이거든요. 또 지식층들 사이에 그림에 대한 애호와 서로의 의견 교환, 비평 이런 것이 들어있는 그런 그림을 남종화, 문인화라고 하는데 18세기 들어서 그런 이제 겸재정선은 진경산수를 만들었고 단원 김홍도는 풍속화를 만들었고 표암 강세황은 문인화를 완성시킨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군자, 매난국죽을 그리는 그림 있죠. 사군자를 세트로 처음 그린 사람이 강세황이에요. 그래서 그 세 가지라는 우리나라 그림에 큰 이 전통 흐름이 있었고, 그거는 중국, 동시대 중국이나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미술의 전통이었고 흐름이었고, 훌륭한 화가들이 있었고 보셨다시피 훌륭한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도 서양 미술도 물론 있고 현대 미술도 중요하지만 한 나라의 문화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균형이 있어야 된다. 나와 아와 비아의 균형이 있어야 되고 우리다운 거와 나다운 거를 지금의 어떤 수준 높음을 따라가는 것만큼이나 나답고 우리다운 문화가 더 소중하고 의미 있다.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옛그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이거를 이 시간을 기회로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조금 더 많아지셨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